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제가 NSS 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린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는 게 제가 늦게 올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일단 많은 정보를 봐야 되고 생각도 깊게 해보고 그리고 제가 틀린 게 있는지 교차 검증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SS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했던 유튜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NSS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재명이랑 트럼프랑 절대 같이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트럼프가 오히려 이재명을 주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랑 같이 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환율 문제를 가지고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거고, 우리가 팩트시트가 지금 되지 않고 있죠. 이 팩트시트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환율 문제가 생기고 우리나라 경제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팩트시트를 트럼프가 일부러 지금 사인도 안 시키고 이재명이 원하는 조건들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낸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서문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것만 보게 되면 우리는 급진적인 젠더 이념과 워크 광기를 군에서 몰아냈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과거 영상을 보시게 되면 트랜스젠더가 육군 장성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FBI 그리고 CIA에서도 트랜스젠더가 되게 많았습니다. PC주의. 그래서 이 PC를 반대하는 그런 국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CIA랑 FBI가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벌금을 먹이고 깜빵에 들어가게끔 만들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몰아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전쟁을 어떻게 끝냈는지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을 보게 되면 미국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의 전략은 어떻게 길을 잃었는지에 대한 자문하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오바마 정부 그리고 빌 클린턴 이때까지 돌아가게 되고, 더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1970년대 이때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을 많이 망친 인물이 바이든이다 라는 식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보시게 되면 미국은 어떻게 망했나. 냉전 이후 미국의 전략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현실적인 전략이 아니라 소망사열의 나열이었고,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 채 추상적인 미사하고만 나열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판단을 해서 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패권 국가에서 계획적인 것들이 다 틀어졌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망하고 있다. 패망 국가가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외교 엘리트들은 미국 전 세계 영구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미국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 경찰 국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유니폴라, 그러니까 오직 단 한 나라, 이 패권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오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분쟁 지역 같은 경우 아프리카나 그다음에 한국, 뭐 일본 여러 국가에 미국이 거기에 이제 치안과 안보를 담당해 주면서 경제적인 이권을 낮춘 채 오히려 그들에게 지배권만 가져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점점점 쇠약해지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뒷부분에 보게 되면 파트너들 그리고 동맹 국가들한테 짐을 지게끔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질문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무엇을 원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 그리고 목표와 수단을 어떻게 하나로 실현 가능한 국가 안보 전략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물음을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답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이게 있습니다. 미국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의 부여한 자연권을 국민에게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가진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공화국으로서 미국이 계속 존속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제가 제가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인사이트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지금 잘못된 오판,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기독교를 내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이 통일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 통일교. 그래서 이제 마가 세력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기조가 있어서 기독교를 무너뜨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트럼프가. 그리고 트럼프에 있는 뒷배 세력들이. 근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지금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 통합이 하나로 묶어서 불교, 천주교, 그다음 기독교, 이슬람 이거 하나 합쳐서 이게 WCC라고 합니다. 이거를 주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영국 로스차일드입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안에 있는 교회, 기독교가 전 세계를 단일 종교화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같이 들어가는 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절대로 기독교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기독교를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슬람과 기독교가 전쟁을 해야 되는 위치까지 오려면 이 지금 기독교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가 세력들을 트럼프가 공격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 세력 중에 찰리 커크가 있던 그 단체 있죠. 터닝포인트. 이 터닝포인트가 벤 사피로라고 있습니다. 벤 사피에르가 들어갔는데 얘가 유대인입니다. 얘가 터닝포인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랑 유대교랑 지금 하나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마가 세력을 전부 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가 세력을 전부 다 버렸다. 지금 버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일일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태극기 부대도 얘기를 하잖아요. 기독교. 그쵸? 많이 깝니다. 근데 이 태극기랑 기독교를 버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한국은 태극기랑 기독교를 버리게 되면 바로 공산주의가 됩니다. 지금 불교가 나와가지고 태극기 기독교 사람들처럼 반대를 하고 있나요? 잠깐이에요, 잠깐. 천주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 그 공산주의 이재명의 민주당의 대항에서 싸우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독교를 죽여버리게 되면요, 이 바로 공산주의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를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태극기부터도 필요하고요, 한국의 기독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버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자꾸 잘못된 너무 미래에 대한 얘기를 단번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걸 무너지지 않게끔 하게 하는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 세력들이 이제 AI, 적 그리스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얘네한테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기독교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통합을 해서. 그래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를 망가뜨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트럼프도 첫 서막에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자연권을 국민에게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 이익을 최우선하는 게 정부가 이제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거다. 그리고 독립적인 주권적인 공화국으로서 미국이 계속 존속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독교 중심으로 가겠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더 나아가서 국민, 영토, 경제, 그리고 우리 삶의 방식과 군사적인 공격, 적대적인 외국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신매매, 약탈적 무역, 관행, 간첩 활동,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고, 이 내용들은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뒤에 나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아군 피해로 신속하고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치명적이며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군대를 모집, 훈련, 장비, 운용을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이제 군사를 대거 키우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군사를 키운다는 얘기가 이제 다시 패권국으로 가겠다. 근데 이 패권국이 과거에는 물러 터지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뤘다면 이제는 앞서버린 그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골든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골든돔이 미사일 방어 체계, 미국 본토를 보호하는 골든돔, 이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든돔 안에 신의 지팡이가 들어간다. 여러분들, 이 신의 지팡이는요, 과거부터 있던 기술이고 과거부터 하려고 했던 기술입니다. 이걸 최초에 만들었던 게 누구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게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 신의 지팡이를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링크에다가 이 신의 지팡이의 일부분을 넣게 되면요, 이걸 떨어뜨리면 진짜 작은 포탄 하나에 핵 폭발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미국이 하려고 골든돔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 왜냐면 인공위성을 엄청 띄워대고 민간 기술도 민간이 나와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레이저포를 엄청나게 극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도 올려드렸죠, 여러분들. 그 기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조가 다르다. 근데 레이저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인공위성을 써야지만 이제 하늘에서 그 땅에, 그러니까 적국의 땅에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중국은 그게 아직 미흡하다. 반대로 미국은 스타링크 그리고 아마존 제프 베조스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이 골든돔 때문에 결국에는 핵에 대한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뭐랄까 그 커트라인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낮춰질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다 이겁니다. 핵은 발사하면 5분에서 15분 거리만 다른데 이 골든돔에서 떨어지는 이게 신의 지팡이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든 5분 안에 다 떨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미국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경제를 원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힘은 평시 그리고 전시 양쪽의 생산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강력한 산업 부분에 달려 있다. 그래서 제조업을 키우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를 키우고 그다음에 경제를 키울 거고 그 경제를 키울 데 있어서 제조업을 키울 거다. 그리고 이 제조업이 평시랑 전시 둘 다 될 수 있게끔 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생산적이며 혁신적인 에너지 산업을 원한다. 그래서 이제 핵 발전소 그리고 이 핵 발전소에서 SMR 이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선 혁신 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거다. 그리고 그 강점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원하고 있고, 우리는 기술 절도로부터 우리 지식 재산권을 철저하게 보호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간첩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끔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번역본이랑 그리고 원본 그대로 올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볼 필요가 없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게 동시에 여기 또 나왔네요. 중요한 게 여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계에서 그리고 세계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역량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된다. 그리고 이 전략의 초점은 외교 정책에 있다. 그래서 외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방국가, 미국으로 대규모 이주를 막고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정적이고 제대로 통치되는 상태로 유지되길 원한다. 이 서방국가요, 여러분들. 미국 있고, 여기다 아메리카 있고, 그 다음에 서구, 여기 유럽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 일부분이 있습니다. 얘네가 서방구라 부르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동방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서방구 애들이 제대로 된 통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난민을 미친 듯이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그 난민들이 나중에는 미국까지 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대로 통치되는 상태를 만들기 원한다. 그래서 그 나라들 그거를 통해서 이제 마약 테러 조직, 카르텔 그리고 기타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과 맞서서 미국과 협력하는 반구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국가적인 범죄 조직이 뭘까요, 여러분들? WEF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유엔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국가적인, 얘는 국가를 뛰어넘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게 범죄 카르텔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몰로우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 수정 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집행할 것이다. 이 몰로우 독트린이 뭐냐? 이 몰로우 독트린은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 아예 개입하지 않겠다. 간섭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입을 할지언정 이 나라가 자국이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 쓰지 않겠다. 우리는 오직 미국의 이익만 챙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 우선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 기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외국 세력이 미국의 경제를 가하고 있는 지속적인 피해를 중단시키고 이를 되돌리는 동시에 인도 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게 개방적인 공간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가하고 있는 지속적인 피해가 누굽니까? 이게 크게 보면 중국이고요. 짧게 보면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 중국을 도와줬기 때문이죠. 택갈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그리고 인도 태평양의 안보를 가져가겠다. 이게 개방된 공간을 유지하기 원한다. 자유롭고. 근데 중국이 지금 여길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중국에 대한 겨냥을 서문에 깔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럽의 자유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동맹국을 지원하는 동시에
유럽이 그 문명적 자신감과 서구적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기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유럽 망가지고 있는 유럽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 망가졌거든요. 이때 미국이 엄청나게 도와줬습니다. 재건 산업 같은 거나 원조를 엄청 해줬거든요. 지금 이때와 똑같은 기조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뒤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미국이 얼만큼 잘 살고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고, 사실 그건 필요가 없고, 여기 보시게 되면 트럼프는 이제 강력한 국내 정책 기조를 통해서 미국을 다음과 같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능력 중심의 문화 재정립, 그러니까 능력을 위주로 뽑겠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미국 문화에 동화가 되는 애들만 재정립하겠다. 그리고 DEI, 이제 포용성, 다양성, 그 다음에 형평성, 이런 것들을 차별적이다.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고 반경쟁적인 관행을 뿌리뽑아 버릴 거다. 그래서 국제 제도가 질적 저하를 막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민주당 이재명이 하고 있죠. 이재명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조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민주당의 이재명이 오늘 원했습니까?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이거를 동일 임금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시험을 치러가지고 들어오면 되는데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못 받는다. 그렇게 항의를 했더니 동일 임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죠. 여성 할당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실력 위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영화계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연극영화과니까 그 영화에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영화 대본을 쓰잖아요. 그럼 시나리오가 대부분 다 여성이 썼던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주고요. 그리고 여자 배우들 많이 나오면 가산점을 주고요. 그리고 여자 배우가 주인공이면 가산점을 줍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영화계 어떻게 됐습니까? 개망했죠. 저 투캅스였는지 그 걸캅스였는지 나왔잖아요. 그것도 망했죠. 여자가 나온 영화들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시나리오 작가가 썼던 것들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 때문에 남성 작가, 감독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이콧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보이콧? 여자 작가, 감독이 일을 하면 우리 참여 안 하겠다. 그래서 조명, 미술 세트, 의상, 그 다음에 이제 로케이션 이런 것들 전부 다 남자들이 담당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여성 작가들이 있던 그런 영화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퀄리티가 떨어지게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차별을 하고 있잖아요. 실력 위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미국은 이거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재명과 트럼프가 반대죠. 그리고 왜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트럼프가 이러한 내용들을 위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여기 유럽이 그 문명적인 자신감과 서구적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돕기를 원한다. 이게 DEI 때문에 유럽이 망가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걸 회복시키겠다 얘기하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한국적인 이미지, 한국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가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그걸 망가뜨리기 원하죠. 중국한테 전부 다 주길 원하죠. 그러니까 둘이 기조가 다릅니다. 뒷부분에 가면 이게 노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막대한 에너지 생산력을 전략적인 최우선 과제로 전면적으로 개방하며 경제적인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고 중산층 재건에 강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재공업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산층들을 뒷받침하고 공급망과 생산 능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들 거다. 그러니까 공급망도 미국에서 하고 생산 능력도 미국에서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점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내용이 딥해지고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냐? 미국이 실제로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 두 단어로 말하면 미국 우선이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으로 가겠다라고 트럼프가 이 NSS 보고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방 기조는 앞으로 쭉 갈 겁니다.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 내용을 보시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은 핵심적인 국가 안보 이익에만 집중할 거다. 그래서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룰 거다. 힘은 최고의 억지력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세력이 충분히 억제가 된다면 실제로 위협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등장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이란한테 바로 폭격기를 날린 겁니다.
이거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갑자기 트럼프가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폭격기를 통해서 뭐 이란의 핵시설이 뭐 파기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파기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이렇게 행동을 해버리니까 전 세계가 놀란 겁니다. 나니?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겁니다. 과거 미국은 협박만 할 줄 알았지 진짜로 터뜨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한테 들어가서 군사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중국이랑 러시아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그들 전부 다 무기만 놓고 물자만 놓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을 통한 평화를 트럼프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개입주의 성향. 미국 건립자들은 독립선언에서 타국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명확하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 나라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자연법과 자연의 신에 의해서 서로 동등하고 독립된 지위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한 현실주의. 미국은 타국과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무엇이 가능하며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바람직한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저쪽이 원하는 게 있는데 서로 맞지 않으면 냉정하게 판단할 거다. 혹은 괜찮다 하면 유연하게 행동해서 이걸 받아들일 거다. 적국이어도 이게 가능하면 받아들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그 적국이 되는 나라한테는 어떻게 행동할 거다까지 나와 있고 이거를 없애야지만 미국이랑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국가 중심 원칙. 세계는 근본적으로 정치 단위는 지금도 앞으로도 국민 국가다. 그러니까 국민을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주권을 지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가장 먼저고 국민을 위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세계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할 때에 가장 잘 작동한다라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장려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는 짓 하지 말아라. 매국 같은 짓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날린 겁니다. 누구한테? 우리 민주당 이재명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국한테 이익을 하는 걸 해라. 그래서 이주민 받지 말고 불법 난민자 받지 말고 이민자 받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형평성 없는 그런 것들 하지 말아라 라고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려할 거다. 그리고 미국은 과도하게 개입하는 초국가적인 기구들 주권 침식이 반대한다. 그래서 WHO 아시죠? WHO 그리고 WTO 그 다음에 뭐 WEF 이런 애들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주권을 방해한다. 우리 주권을 침해한다 라고 생각해서 반대할 거다. 그래서 그러한 기구들은 개별 국가의 주권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돕게 개혁할 거다. 그래서 이것들을 개혁시킬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싸한 감이 있습니다. 제가 끝은 항상 같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해드린 거고, 당장은 이제 반대하면서 얘들을 개혁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WHO, WTO, WEF 여기 전부 다 누구 돈 많이 갖고 있냐? 중국 돈을 많이 받아 먹고 있는 곳입니다.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중국 손에서 떼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볼 필요가 없고 여기 미국은 노동자 우선, 그래서 이제 정책은 단순한 성장 친화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 친화 정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전부 다 이제 중국이라든가 개도국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동자들이 일이 없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일을 구하려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불합리한 이런 것들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 그래서 공장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고 노동자들을 일할 수 있는 곳에 일을 시키고 그리고 이들에게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이제 돈을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광범위하게 분배되고 공유되는 경제를 반드시 재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지를 많이 쓰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공정성, 군사 동맹이든 무역 관계든 그 외 모든 분야에서 미국은 타국과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분명히 요구할 것이다. 과거 우리가 WTO의 FTA에서 미국한테 불리한 그 협정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고
공정하게 대우를 받겠다. 그러니까 너가 얻어가는 게 있으면 미국도 얻어가는 게 있을 거다라고 해서 공정한 거래를 하게끔 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미국으로 봤을 때 엄청난 흑자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올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무임승차, 그리고 무역 불균형, 약탈 경제 관행, 그리고 미국의 선의를 이용해서 미국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모든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거 다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중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딱 보시게 되면 약탈적인 뭐 무역 불균형, 무임승차 또 누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안 됐으면 이 한국이 여기 포함이 안 됐겠죠. 근데 이재명이 팩트시트, 미국과 협상, 관세 협상을 할 때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만 다 넣고 미국의 이익은 하나도 챙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방향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되면 미국은 동맹국들이 부유하고 강해지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동맹국 역시 미국이 계속 부유하고 강해져야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뜯어먹을 생각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 누가 잘했습니까? 한국, 그리고 중국. 중국은 그게 아니죠. 자, 여기 한국,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여기 유럽. 애들이 미국을 뜯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말아라. 내가 잘 살아야지만 너희가 잘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공동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여기 보시게 되면 대규모 이주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대규모 이주라는 게 이제 이민자 받거나 불법 난민자 이딴 거 절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트럼프가 아프간 애들이 주 방위군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뭐 그다음에 아프리카 나라들, 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14개 국가를 입국 금지, 이민 금지, 망명 금지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선택적으로 이제 질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소득이 높고 그다음에 미국한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만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국가를 누구도 어떤 규모로도 어디에서 받아들이냐는 그 국가의 미래에 필연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국이라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정의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을 누굴 받을 거고, 그다음 어떤 종교가 있는 자들, 그다음에 이 종교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될 것인지, 그런 나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시민권 부여한 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해왔다. 과거에는, 역사적으로는 무제한적인 금지였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이든 정부가 와서, 그리고 뒤로 넘어가게 되면 레이건 때 이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미국에 엄청난 부작용이 오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인 지혜가 옳았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뭐냐? 국내 자원 과도한 소모. 이게 진짜 큽니다. 복지를 퍼주다 보니까 이 복지 비용에서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게 사치와 낭비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치와 낭비 때문에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국민들은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폭력과 각종 범죄가 증가했다. 그리고 사회적인 결속력이 약화가 됐다. 당연하죠. 외국인이니까 동화가 될 생각이 없죠. 그리고 노동시장 왜곡, 이거는 이제 불법 이민자들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저임금으로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임금으로 일을 시키는 곳이 많아지면 이게 단지가 되고 하나의 집단 형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금이 저임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저임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야 되는데, 이 부려먹고 있는 기업들한테, 근데 국가가 세금을 많이 부려먹을 수가 없고 이 사람도 꿀꺽할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서, 왜냐, 이 불법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국가한테 신고를 하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국민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약화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짱깨 졸라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슬람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안보가 개박살나고 있습니다. 이거 단축으로 보여준 데가 어디입니까? 유럽입니다. 제가 계속 보여드리죠. 사진 막 칼 들고 들어와서 서로 막 죽이고 썰고 별짓 다 하는 거. 이게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해야 되는 국가고, 앞으로 힘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국가 안보가 약화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이주는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인 존나 받겠다고 하죠. 네? 봉화 마을에서도 베트남인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예? 그리고 해운대에서 이민자들 받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나.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불법 체류자들 전부 다 합법화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전부 다 대규모 이주에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민주당과 트럼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우리나라가 중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베트남인 들어오고 그러면 뭐 이 나라가 뭐 박살나고 분열했다고 칩시다. 좋을까요? 안 좋아합니다. 뒤에 나와 있어요. 트럼프가 이런 짓 하는 나라들은 용납하지 않겠다. 특히 동맹국들. 명시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랑 이재명이랑 같이 갈 수가 없고 같이 가지 않다라고 이런 보고서에도 매번 나와 있습니다. 자, 뒤 넘어가 보게 되면 트럼프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내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다음과 권리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돼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일단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공동의 정부를 선택하고 이끌 권리, 선거권과 정치적 자기 결정권,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핵심 원리다. 우리는 이걸 침해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표현의 자유, 미국이 우리나라 지적했죠. 이재명한테 저 새끼 독재자야라고 얘기했죠. 독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인들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짱깨라고 부르든 말든 북깨라고 부르든 말든 우리가 뭔 상관입니까? 표현의 자유인데. 근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 월가하니까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이재명을 뭐라 했습니다. 더 나가서 그게 워싱턴 포스트, 그러니까 극좌 애들도 이재명을 깠습니다. 그딴 짓 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표현의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자, 종교의 자유, 지금 이재명이 침해를 하고 있죠. 통일교 압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로 교회 그 손원봉 목사님 들어갔죠. 물론 저는 이거 좋게 보진 않는데 뒷배가 이제 중국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기독교 탄압을 하고 있죠. 근데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이재명과 트럼프는 장려를 하고 있는데 같이 갈까요? 같이 가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심의 자유가 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좀 봤을 때 양심의 자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범법, 그 다음에 윤리 이런 것들을 지킬 자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뭐 억압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강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양심적으로 팔아먹는 그런 게 아니라 양심의 자유. 이 양심을 이제 억압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저 파악했는데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하면 좀 찾아주세요. 적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파악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공동의 정보를 선택하고 이끌 권리.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지금 정치 사상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디서? 하버드. 그리고 좌경화된 곳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프로파간다를 합니다. 트럼프가 잘못됐고 트럼프가 인종차별주의자야. 그리고 그 사람은 광기 넘쳐가지고 뭐 이제 막 군사적으로 함부로 내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잖아. 이런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 그 누군가에게 이제 침해되거나 강압받을 게 아니라 프로파간다 세뇌당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신념을 가르치지 않죠. 못하게끔 하죠. 근데 정교조가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권도 선거권도 무조건적으로 1인 1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그 원칙들이 형식적이 아니라 정신적까지 온전하게 지키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 다 정신적으로 진행할 거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반민주적인 기본권 제한 조치들을 강력하게 반대할 거다. 동맹국 내부에서 엘리트 주도로 추진되는, 이해가 되세요? 여기 동맹국 위주들, 동맹국 내부에서 엘리트들 주도로 추진되는 반민주적인, 이거 이재명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민주당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다 어기고 있잖아요. 이거 다 어기고 있잖아요. 선거권도 어기고 있잖아요. 부정선거로. 자, 이거 뭐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강력하게 반대한다. 응? 여러분들 트럼프랑 이재명이랑 같이 가지 않습니다. 민주당이랑 같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딥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부분 분단과 분담 정가의 종식.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전 세계 질서를 홀로 떠받치는 시대는 끝났다. 우리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너네가 과거의 미국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미국은 이미 부유하고 고도화된 수십 개의 동맹국 파트너들과 국가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들을 활용할 거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자신의 지역 안보에서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집단 방위를 훨씬 더 기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헤이그 공약을 통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 공약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 총생산의 5% 국방비 지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지금 나토 애들이 국방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토들은 언젠가 반드시 이행할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보고 있다. 자, 그리고 동맹국들에게는 자신들 지역의 안보에서 1차적인 책임을 요구해온 기존 기조를 이어서 미국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조직, 지원하는 분분담 네트워크를 구축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각자 자신들의 안보를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1차적으로 막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미국이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단 너네가 1차적으로 방어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경제수단을 활용한 표적형 파트너십, 그러니까 경제를 통해서 파트너끼리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경제를 살려올리겠다. 그리고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동맹국가도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서구의 정신을 가진, 기독교 정신을 가진 이런 나라들, 그리고 장기적인 안정적인 뒷받침 제도 개혁을 요구할 거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친미하라 이겁니다. 친미.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 유럽에서 이제 영프 로스차일드 얘들처럼 이렇게 나가 빠진 새끼들 있잖아요. 걔네한테 압박을 넣는 거예요. 제대로 교육을 하겠다. 개혁을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핵심 공급망 및 전략 물자 접근권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강조되어 왔듯이 미국은 국가 방위나 경제적인 필수 핵심 요소, 원자재, 부품, 완제품까지 일으키기까지 그 어떤 부분도 외부 세력한테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보잉이라는 그 항공기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 항공기를 대부분 이 부품들 이게 전부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부품을 주지 않으면 항공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설계랑 기술이 있는데 이 부품인 중국계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싸게 싼 거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중국산에게 넘어갔는데, 이게 과거에 지었던 미국이 만들었던 부품이랑 퀄리티 차이가 엄청납니다. 중국이 아무리 좋게 만든다 하더라도 과거 미국이 만들었던 그 부품의 퀄리티가 중국산에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건 저가이다 보니까 후려칠 수 있는 건 다 후려치면서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잉기가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항공기 많이 무너지게 되고 막 추락하고 그런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 전체 다 외국한테 의존하지 않겠다. 그래서 첫 번째 빠따가 된 게 뭡니까?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들 미국산 아니면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 자동차를 짓지 않으면 외국 부품들 하나하나씩 세서 세금을 매기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 들어와서 미국 그 제품들 쓰라 이겁니다.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미국은 다음과 같은 걸 추진한다. 핵심 광물과 전략 자원에 대해서 미국의 접근권을 확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파키스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일본이랑 그 히토류 그거 안보 맺고, 그 다음에 캐나다 쪽 가가지고 휘토류 찾아오고, 그 다음에 호주 갔다 와서 휘토류 찾아오고, 이거 다 한 거 아니에요. 이 핵심 자원이 이제 미국한테 있기도 하지만 동맹국들한테 있다. 그리고 파키스탄이 이제 이거 우리가 휘토류를 너한테 주면, 중국한테 주는 건데 너한테 미국한테 주면 우리 IMF 받게 해줘라 라고 해서 히토를 주면서 IMF를 받은 겁니다. 파키스탄이.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동맹국과 함께 지금 구축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전략 자원에 대해서, 핵심 광물에 대해서. 그리고 약탈적인 해외 관행, 경제 관행 정면 차단.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히토류예요. 히토류. 이 히토류를 중국이 이제 미국한테 협박을 했죠. 그래서 미국이 뭐 이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이게 못 짓고 있다. 그래서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트럼프랑 다시 이제 시진핑이 이야기해가지고 히토류를 받아왔죠. 그리고 한 다음에 미국이 이 생각한 겁니다. 아, 절대로 이 핵심적인 전략 자산과 전략 자산은 적국이나 그리고 우리 미국이랑 같이 이익을 같이 하자는 나라들한테는 절대로 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에너지 패권. 미국은 에너지 패권,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회복
과 핵심 에너지 부품 그리고 국내 복귀는 최우선적으로 전략적인 과제이다. 이게 핵심 부품이라는 것도 미국산이 아니라 중국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핵 발전소를 지을 때 플라토늄이었나? 그다음에 우라늄. 이거는 전부 다 러시아한테 받아옵니다. 미국도. 근데 이거를 지금 국내 복귀, 미국이 적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한테 다각화를 통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이걸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석유는 뭐 미국한테 나오니까, 그리고 가스도 미국한테 있으니까, 석탄도 있으니까 지금 남은 건 원자력 하나입니다. 이 원자력을 지금 미국이 빨리 패권 국가로 가져가기 위해서 개발을 엄청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가지고 와야 된다. 에너지 패권을. 그래야지만 미국 내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소비자와 기업의 에너지가 절감이 돼서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갖고 온다. 그리고 재공학화를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리고 AI 같은 초첨단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맹국가 관계를 강화시킨다. 그리고 적대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 그리고 미국 본토 방위 능력을 강화시킨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해외에 힘을 투자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싶어 한다. 그게 패권에 영향이 있다. 첫 번째, 식량.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금융. 이 세 개만 가지고 오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융을 가지고 있는데 금융이 위태위태니까 에너지 빨리 갖고 오겠다. 그리고 식량은 지금 전쟁터가 됐죠. 제가 이거 과거 영상에도 다뤄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심각하게 훼손되고 미국을 위협하며 적대국한테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후변화 및 넷제로 이념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해가 됐어요? 기후 아젠다를 계속 펼치고 있는 곳이 있죠. 이 기후 아젠다를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리고 이걸 중국은 진작에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트럼프랑 지금 기조가 같습니까? 안 같죠.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전쟁을 할지 모르는 잠재적인 동맹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맞춰가지고 뭐 친환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에 대해서 만약에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한국한테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저지경 됐으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원하는 이 병신 같은 친환경이랑 트럼프랑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재명과 같지 않다라고 또 보여지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과 모든 이슈를 빠짐없이 언급하려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문서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빠지면 전략적 맹점이나 외교적인 결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결과 문서는 비대해진다. 문서는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포커스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지 사라지게 되고, 전략적이 가져야 될 본질과 집중과 선택에 대해서 정반대의 결과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건 선택한다는 의미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과 다른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지역과 모든 문제에 동일한 수준의 관심을 기울일 여유는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만 핀셋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과거에 미국이 가졌던 그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오랜 기간 방치 이후 미국은 서반구의 미국 우위를 회복하고 본토의 안정과 이 지역의 전반적인 핵심 지정학 거점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몰로 독트린은 다시 강력하게 천명하고 집행할 거다. 그러니까 서반구 쪽에 있는 나라들한테 미국이 이제 우위를 가져가게끔 만들 거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랑 공생하는 관계로 갈 거다. 그래서 너희한테 간섭은 하지 않겠다. 너희도 우리한테 간섭을 하지 못하게끔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국은 다시 서반구 중심의 이제 패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비서반구 경쟁 세력들이 이 지역에 군사력을 배치하거나 기타 위협적인 역량을 구축하거나 전략적으로 결정적인 핵심 자산 소유 통제하는 것을 명확히 차단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방구는요, 이게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그다음에 여기 서구권, 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아프리카, 이 서부권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서방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이제 다른 나라들 이 군사력을 배치하거나 기타적인 역량을 위협적인 역량을 구축하거나 전략적으로 이제 핵심 자산을 통제하는 것들 명확히 차단하겠다. 이거 누구 겨냥한지 아십니까? 중국이에요.
중국을 차단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서방구를 아예 다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서방구에는 한국이 포함이 안 됩니다. 일본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안보를 이익에 부합하는 매우 상식적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미국의 국가적인 힘과 우선순위의 복원을 선언한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미국은 서방구 내 기존 우방국을 동원해서 이민 통제할 거고, 마약 유통 차단할 거고, 육상과 해상 안전의 안보를 강화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정상화를 시키겠다. 그리고 아프리카 정상화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캐나다, 그리고 아래 남아메리카, 여기 다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건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제 중요한 거는 뒷부분에 이제 한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권 국가와 자유경제의 중심인 미국 주도의 세계에 살 것인가, 아니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 영향력 아래에 놓인 또 다른 병렬 세계에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 중심의 자유세계, 여기를 살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중국 중심의 이 병신 같은 곳에 살 것인지, 여기에 살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한테 이 선택권이 주어졌다. 그래서 어디에 살 건지 줄을 서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보는 입장에서는 한국이란 나라는 국민들은 전부 친미를 했는데 이재명이 친중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어떻게 쳐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쳐낼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히 밟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뭐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할 거다, 서방구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이런 협력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핵심 광물 접근권을 서방구 애들이랑 같이 진행할 거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암호화, 그 다음에 보안 기술을 통해서 최대한 사이버 통신망을 강화할 거다. 그러니까 사이버 안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미국이 책임지겠다. 그래서 우리랑 같이 협력하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시아가 파트가 납니다. 자, 아시아는 경제적인 미래에서 승리하고 군사적 충돌을 예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지난 30년 넘는 미국의 잘못된 가정들을 단독으로 뒤집었다. 그러니까 미국한테 안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주고 자신들한테 이익을 챙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이란 미국이 중국 시장을 개방하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 시장에 투자를 장려해서 제조업을 통해 중국에 이전을 하면 중국이 이른바 규칙적인 국제 질서 안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거라고 믿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익을 주면 미국이 이익을 주면 바뀔 줄 알았다. 근데 미국한테 이익을 주지 않고 불이익만 주고 자신들은 이익을 챙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부해지고 강대해졌으며 그 부와 힘을 자신들의 전략적인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미국의 엘리트들은 양당을 가리지 않고 4차례나 걸친 행정부를 동안 중국의 전략적인 자발적 협력자이거나 아니면 현실을 외면한 채, 부정한 채 외면만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 이거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세계화죠. 그리고 이 세계화가 영어로 하면 글로벌리즘입니다. 그쵸? 글로벌리즘이죠. 중국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열리면서 세계화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옥중편지에 글로벌리스트들이 세상을 열면, 그리고 세계화를 시키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다. 에? 근데 오히려 그들은 자유국가들을 파괴했다. 이거 옥중편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국가를 파괴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중국한테 시장을 열면 규칙적인 국제 질서에서 자연스럽게 편해질 줄 알았다. 근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뭐 트럼프랑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안 만났다? 얘기를 안 했다? 같은 편이 아니다? 그건 망상입니다,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미 구매력 평가 기준 PPP는 전 세계 GDP의 절반 가까이
명목 GDP 기준으로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 비중은 21세기 동안 굉장히 커질 것이다. 여기 인도 태평양 안에 한국도 돌아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앞으로 세계 경제와 지정학의 핵심 전장지가 될 지역이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여기를 놓칠 생각이 없어요. 미국 내부에서 번영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성공적으로 경쟁해야 되며,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실제로 그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다 잡아먹고 있던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인도 다 막, 그리고 한국, 일본 전부 다 중국 편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중국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많은 나라들이 목격을 했죠. 그래서 일본이 깨어나고 있고, 한국은 한국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고, 인도는 인도 나름대로 중국이란 경쟁국이고 적국이다 보니까 깨어나고 있고, 동남아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국민들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냐, 네팔 혁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혁명이 있잖아요. 이 시위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 중국을 겨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 그리고 미국 체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때 10월 달에 순방을 하면서 상업, 문화, 기술, 국방 분야에 전반적인 걸친 강력한 유대 관계를 심화시키고 대규모 협정을 체결했다. 이때 나왔던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히토르까지 나왔어요. 말레이시아랑.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경제 최종 승부처가 나와 있다. 1979년 중국의 세계 시장이 다시 문을 연 후 미중 간 상업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불균형한 구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성숙하고 부유한 경제 대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의 관계였으나 지금은 사실 준동급의 경쟁 관계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태조는 아주 최근까지도 과거의 잘못된 가정이 묶여서 있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지금 중국을 대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트럼프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보게 되면 중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중국은 저소득 수출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까지 2배로 증가했다. 미국은 멕시코를 포함한 여러 제3국의 중개업자와 중국 공장을 통해서 중국의 수입을 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은 전 세계 저가 덤핑을 통해서 못 사는 나라들 다 전부 다 중국산으로 택가리하고 다 받게끔 만들고, 심지어 멕시코도 그걸 받아서 미국이 결국에는 중국산을 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저소득국 수출은 미국 수출의 거의 4배에 달한다. 이 저가 상품들이 이렇게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중국은 여전히 이거를 이제 관세 협상을 해서 막아버리니까 제3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불합리한 공정을 하고 있다, 무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은 균형 잡힌 구조여야 되고 민감한 분야는 중심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국방이나 뭐 금융이나 뭐 그다음에 안보, 백신 이런 것들 전부 다 중국이랑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 이제 우호적인 상호 이익의 경제 관계를 병행할 수 있다면 이제 미국이랑 미국 경제는 2025년도 30조 달러 규모에서 2030년도 4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우호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불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국 때리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모든 과정은 인도 태평양의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억지 전략과 병행되는 점이다. 그래서 경제 억지 전략은 선순환 구조로 만든다. 그래서 강력한 억지력은 더 절제된 경제 행동을 공간 확보하고, 절제된 경제 전략은 억지력을 유지할 더 큰 국가 자원을 확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단계를 나눴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와 국민에 대한 전면적인 보호. 먼저 미국은 어떤 국가나 어떤 출처로부터 미국 경제와 미국 국민을 해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 약탈적인 국가 주도 보조금 정책.
이거 중국이 계속했죠. 친환경 하려고. 그리고 전기차. 전부 다 이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 이거 중국한테는 개도국이라는 신분으로 미국이 내는, 그러니까 미국이 주로 내는 국제 성금 소포망이 있습니다. 이거 중국은 한 푼도 안 내고 다른 나라들한테 저가로 이거 다 뿌릴 수 있었어요. 물건을.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보내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들여서 이거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국제 소포망 같은 경우도 미국의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 있는 그 기업들이 전부 다 중국으로 갔죠. 공장을 지었죠. 그래서 일자리 파괴됐고 탈산업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다시 가져오는 거고, 대규모 지식재산권 절도 및 산업 스파이, 이게 다 중국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핵심 자원 접근을 위협하는 공급망, 광물 힙투를 포함, 이게 어디겠습니까? 파나마 운하,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 것들 전부 다 미국이, 우리가 근처에 있는 나라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자꾸 껴들어서 들쑤셔가지고 자꾸만 분쟁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피오이드, 이거 마약입니다. 마약을 부추기는 펜타닐 전거체 수출, 이거 중국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전 영향력 공작, 그리고 문화적 전복 활동, 이거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선전하잖아요. 어떻게? 기사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인데 중국 잘 살고 있고, 중국 매출이 얼만큼 올라갔고, 수출이 얼만큼 잘 됐고, 전기차가 잘 팔리고 있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영향력 공작은 뭐겠습니까? 정치인들 성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성. 섹스 스캔들 만들어가지고. 돈을 막 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로비를 해가지고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 전복 선생 뭐겠습니까? 한동안 헐리우드 영화에 중국 돈이 들어가가지고 중국 배우들 엄청나게 썼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중국이 그걸 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게 다 어디에 들어오고 있습니까?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근데 이 한국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한국 영화, 드라마 대부분 다 넷플릭스에서 만들고 있다. 지금 당장 디즈니까지도 먹고 있는데, 근데 넷플릭스랑 디즈니가 만들고 있는 이 드라마에서 중국 애들, 화교 애들, 이런 애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중국 제품을 쓰고 있다. 이걸 하지 못하게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서 동맹국과 경제 블록화, 세계 경제를 절반을 묶는다. 그러니까 지금 블록화를 미국이 하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조약 동맹국 및 전략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서 이들 국가는 미국의 30조 달러 경제 규모를 더해서 35조 달러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는 전 세계 절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미국 우호 국가들이랑 지금 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무슨 판을 만들어야 되냐? 약탈적인 경제 관행 공동 대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 택가리 하지 말아라. 택가리 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보조금 주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 중국산 제품도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선도적인 지위 방어,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미국의 지위에 맞춰서 행동을 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동맹국 경제가 특정 경쟁 강대국 하위 체계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호주, 캐나다, 유럽, 한국 전부 다 중국한테 들어갔죠. 예?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은 들어받치고 있죠. 예? 얘네 받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방지해라. 우리랑 같이 갈 거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 들어받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힐하우스가 여러분들 중국 자본이에요. 중국 자본. 근데 얘네가 해제펀드인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운영하고 있는 이지스 운용이라고 있습니다. 이 운용회사가 지금 부동산 수익이 안 나니까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흥국생명에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 힐하우스가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가 이거 사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국가라면 차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허용했다가 오늘 그러니까 흥국생명 보험사가 이거 소송을 걸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요. 상호적인 입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부동산 살 수가 없는데 자꾸 부동산 얘기 막 중국 애들 사고 있죠. 예?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 애들 저가 상품 막 들어오고 있죠. 불법 음식들 막 들어오고 있죠. 근데 지금 이거 경제가 개판 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지금 이거 핵심입니다. 이거 핵심.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뭐 인도는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인도 쿼드인데 이건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국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이 인도와 상호 외교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거다. 그리고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민간 영역 이런 것들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세계 성장 지역과에 대한 선제적인 경제 외교 이걸 할 거다.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 무역 재균형 전략을 진행할 거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동맹국한테 명확하게 했다. 그리고 미국의 현재 경상주의 적자는 지속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재균형을 채택하기 요구한다. 유럽, 일본,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미국은 다시 한번 정상적인 경상수지 이거 무역 적자 안 보겠다. 그리고 우리는 흑자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흑자를 내겠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제조업을 살리겠다 이 얘기입니다. 제조업을 살리게 되면 미국 물건들이 막 나오겠죠. 그래서 이 목표가 나온 겁니다. 중국 경제를 수출 중심에서 가계 소비 중심으로 전환시킬 거다. 야, 너네 수출하지 마. 제조업 하지 마. 그냥 우리가 주는 거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파는 거 그냥 받아 먹고 살아. 절대 하지 마. 그리고 동남아, 중남미, 중동만으로는 중국의 과잉 생산력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니네 생산성 줄이면서 너네 이거 수출 중심 하지 말고 가계 중심을 바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중국이 물건을 수출 못하게끔 만들 거고 수출 국가를 아예 배제를 시키겠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제조업들이 커가지고 전 세계에 물건을 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의 미래를 고정시킬 거다. 미국은 세계 최대 최고 효율 자본 시장을 활용해서 저소득국이 자본 시장을 육성하고 통화를 달러에 더 밀접하도록 연동시키도록 유도할 거다. 여기 보시죠. 달러에 밀접하게 연동시키도록 유도할 거다. 저소득국. 지금 한국도 워낙 박살나고 있죠. 이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경제 속국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시스템, 그러니까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미래까지 고정시키는 전략을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달러를 결국에 쓸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군사 위협 억제 그리고 정기적으로 볼 때 미국이 경제, 기술, 패권 유지가 대규모 군사 충돌을 막는 데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거론된 전쟁이 어디냐? 대만과 남중국해입니다. 남중국해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만 해협에 들어오는 그 라인 쪽을 남중국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지켜야만 된다라고 미국 트럼프 그 내각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만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2도련선에 대한 직접 접근로이며 동북아와 동남아를 분리하는 전략적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핵심이다. 대만 지도를 보게 되면요. 대만이 이 라인이 뚫리게 되면 바로 제2도련선이 오게 되고 이 제2도련선이 넘게 되면 밑에 바로 호주가 있고 뉴질랜드가 있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는 필리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 라인이 전부 다 뚫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기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호주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 그렇게 강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국가이기 때문에 호주랑 뉴질랜드까지 중국이 내려온다면 큰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만에서 넘어오는 것을 중국이 넘어오는 것을 막고자 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의 1이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그러니까 여기 중국이 있고 대만이 여기 있으면 이 라인 쪽에 들어오는 말라카 해협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물동량이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근데 여기를 중국이 전쟁하겠다고 막아버리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경제가 무너지게 되고 오히려 중국한테 좋은 위치에 서게끔 만든다. 중국이 이 남중국해를 인질로 잡아서 미국과의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만 충돌 억지는 미국 경제 안정과 직결돼 있다. 미국은 현행 대만 해협 현상 변경 반대 원칙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만 해협이 중국한테 넘어가는 것들을 반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가장 핵심인데 제1도련선 군사 통제가 있습니다. 제1도련선 전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침략도 무산시킬 수 있는 군사력이 구축하는 게 목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 제1도련선 안에 있는 나라
한국을 제외하고 제1도련선이 가장 중요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 제1도련선 핵심은 방공체계다. 미국 병력 배치에 조정도가 시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도련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국 군사가 많이 배치되어야 되고 초증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제1도련선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만이랑 한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1도련선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어놓은 하나의 선인데 이 선에서 중국이 나올 수 없게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굳어지게 되면 이게 새로운 에치슨 라인이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 먼저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한국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1도련선, 지금 이 제1도련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일본이랑 그리고 동맹국들한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국방비 GDP 3.5%를 올려라. 그래서 35조 원의 미 군사 장비를 구매하기로 한국이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호구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팩트시트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아직 사인을 안 했습니다.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들어간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미국이 대중국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하자 방위비, 그러니까 주한미군 방위비를 말하는 겁니다. 주둔비라고 하는데 이 주둔비를 300억 달러 이거를 지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억 달러면 약 대한민국 돈으로 한 52조 원에서 54조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에 1조 한 1000억 원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이 자기 약점 좁혀가지고 살고자 미국한테 50조 가량 방위비 분담금 이거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거 아직 사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국한테 계속 이거 압박을 넣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이재명이 중국이랑 전쟁을 안 하려고 자꾸 버팅기고 있고 미국한테 밉보인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사인할 수 없는 이유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이 팩트시트 안에 모든 중국 견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시트를 사인하게 되면 이재명이 중국한테 이제 밉보이는 짓을 해야 되고 중국을 적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사인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사인을 안 하니까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환율 미쳤습니다. 막 1466원에 시작해서 1474원까지 찍었습니다. 이 말은 1466원대 국민연금이 계속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떨어뜨리지만 미국이 다시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4개월 뒤에 외환위기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자꾸 그 팩트시트를 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핵잠, 한미회담의 가장 큰 성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과 일본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대중국 그 규제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에 이 보고서 NSS 보고서에서도 이재명이 친중 행각을 보이고 있다라는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팩트 자료, 그러니까 팩트시트 자료를 보게 되면 핵장갑, 원자력 이딴 거 다 빼놓고 그냥 단순하게 국방비 올려라. 그리고 대중국 견제를 해라.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핵잠에 대해서 팩트시트에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게 되면 이게 팩트시트 내용입니다. 이재명이 자꾸만 핵잠 하는데 이 팩트시트 안에 핵잠 내용은 없고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70년 동안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포함하는 한미 공동 전략 보고서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팩트시트 했던 것들을 지금 이행을 해라. 그리고 랜드 부장관은 조선업 등 핵심 전략 분야에 걸쳐서 미국 제조업
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투자에 의지에 환영했다. 근데 한국은 그냥 돈을 바치는 건데 미국은 아니야, 돈 바치는 게 아니라 너네 우리나라 조선도 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선박도 지어줘야 되고 그래 핵잠도 지어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가로 선전을 이재명이 하고 있지만 이 마스가는 사실상 민주당이랑 이재명 정부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겁니다. 왜냐? 그게 대중국 전략 견제에 들어가는 하나의 조항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핵잠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번역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자꾸 이재명이 비핵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미국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근데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케빈 킴이 빡쳐가지고 입 좀 다물으라고 면전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케빈 킴 같은 경우는 NSS 보고서에서 북한을 제재하는 것들을 빠졌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우려한다, 걱정한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 아니다, 우리 팩트시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빨리 진전하려면 팩트시트에다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이 안 하고 있죠. 자, 그게 문제인 겁니다. 더 나가서 케빈 킴이 한 번 더 포함을 해줍니다. 한미 팩트시트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얘기가 자꾸 오가니까 케빈 킴이 면전에다가 욕을 날립니다. 누구 면전?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면전에다가 욕을 날립니다. 트럼프는 대북 협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원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핵 비핵화 좋아, 이거 맞아. 하지만 이거는 북한 한정적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핵을 포기하면서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발전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핵을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 너희가 우리를 지켜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핵 우산과 맞먹는 협정을 맺고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해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앞바다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속속 들어온 겁니다. 이거 북한 핵에 대해 억지력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 핵 잠수함입니다. 왜냐면 핵 우산과 또 동일한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서 보장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핵 잠수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핵 잠수함이 들어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한반도 비핵화를 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핵 잠수함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우리 핵 없앨 건데 미국 핵 잠수함 있는 거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이 대북 협상 자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이재명의 속셈을 모를까요? 자꾸 이재명이 자꾸 하는 말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은 핵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가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재명이 자꾸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기사들이 한반도 비핵화 이지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케빈 킴 주한미 대사 대리가 정동영 면전에 가가지고 쌍욕을 박은 겁니다. 이 닥치라고. 우리는 들어와도 돼. 어떤 거? 핵 잠수함.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전략 무기들 다 들어와도 돼. 근데 아쉬운 건 북한 아니야?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원하는데 니네가 지금 이거를 거론해가지고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협상이 돼? 라고 면전에 일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뒤부터 이재명이 입을 닫습니다. 통일부도 입을 닫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한반도 비핵화에 속지 마세요. 북한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닙니다. 자, 넘어가게 되면 여기 다시 이걸로 넘어가게 되면 자, NSS에서 보게 되면 자, 미국은 단독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동맹국의 군비 증강과 실질적인 전략이 구축이 필수다. 그리고 미국 동맹국들한테 요구를 한다. 미국 항만 기지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게 확대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이걸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국 국방비 대폭 증액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거를 이행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정작 보게 되면 군인 수 줄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군복무 단축하려고 하고 그리고 싼 무기들만 들어오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핵 잠수함을 추진하려고 한다. 핵 추진 잠수함. 근데 이거 아무런 쓰잘데기 없다라고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이거 유지보수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거 짓는데 국방비가 올라가는 효과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무기들은 군비가 축적이 안 됐는데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짓게 돼버리면 국방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미국의 눈속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미국에게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나라에 쓸모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 방어에 직접 기여하는 억지 전략 투사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재명이 안 하고 있죠. 왜? 이게 팩트시트에 적혀 있는 거고 이 팩트시트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사인을 하게 되면 한국은 이게 바로 진행이 돼서 중국을 몰아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해 얘기를 계속 해드렸죠.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Y타임즈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유해드렸죠. 거기서 CSIS가 서해에서 중국이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거 조금만 있으면 중국이 다 장악해버린다. 그래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CSIS 이쪽 라인이랑 연관이 돼서 친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CSIS는요, 영프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지고 있는 싱크탱크이자 그리고 여기는 미국 우선주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러니까 짬뽕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미국 가서 누굴 만났습니까? CSIS 수장을 만났습니다. 걔한테 미국 우선주의를 하겠다. 그리고 안미 경중 이런 것들 안 하고 안미 경미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이 쌩깠죠. 지금 아무것도 진행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한테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누구한테? 이재명한테. 야, 이 씨발 새끼야, 네가 나한테 이거 해준다고 했는데 왜 진행을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나가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통제를 차단해야 된다. 남중국해가 특정 국가한테, 그러니까 중국한테 놓일 경우 세계 통상에서 통행세가 부과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전면 통제가 가능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가능해진다. 그러면 미국 경제와 세계 질서에서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군 전략을 증강해라. 그래서 지금 미국이 선박을 짓고 있고 한국 조선소가 미국한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아세안, 일본에서 다자 협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된다. 여기 아세안 들어가는 게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이 들어갑니다. 여기 못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근데 NSS에서 내게 나왔던 게 그렇게 크지 않네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거론되는 게 뭐냐?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반구 위주 여기를 우리가 점령을 하고 다른 나라들이 간섭하지 못하게끔 하겠다. 그리고 이 서반구 안에서도 유럽이 포함되다 했잖아요. 그 유럽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화시키면서 서반구는 우리가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중요한 거는 동반구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맹국이라고 한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NSS 보고서가 수정주의,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 원칙주의 있잖아요. 미국 원칙. 그거대로 가게 되면 한국은, 그리고 동반구는 중국한테 넘겨줄 수도 있다는 건가? 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동양 사람들을, 특히 동맹국들, 한국, 그리고 일본, 여기를 지켜주지 않을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일본은 그래도 아세안 태평양 거기 지역에서 자꾸 들어가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미국 동맹국에서 팽당하는 게 한국이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기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새로운 엑시스 라인이 제1도련선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한국이 포함이 안 된다. 일본은 포함이 되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한반도는 중국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이게 타게 되려면 결국에는 이재명이 나가리가 되거나 그리고 이재명이 자기 살기 위해서 중국을 버리고 미국한테 붙거나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날 경우 한국이 참여를 안 한다. 그럴 경우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필요하다. 누굴 위해서? 중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왜? 북한 일단 견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 안에 있는 미군 전략
물자들이 중국을 감시하고 그리고 한국 본토 내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그리고 서해 쪽에 들어오는 중국의 물동량, 그러니까 보급이죠. 이런 것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근데 이재명이 서해를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미국 쪽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경제를 조이는 것 외에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재명을 쫓아내려고 할 겁니다. 혹은 민주당을 쫓아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한반도는 이제 북한이랑 전쟁을 피할 수 없게끔 만들 겁니다. 어차피 북한도 말 안 듣고 한국도 이재명이 말을 안 듣는다면 그냥 둘 다 날려버리고 통일시켜버리지라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한국이랑 일본한테 방위비 압박을 할 거다. 그래서 방위비 증액을 계속해라. 그리고 제1도련선 방어형 신형 전력을 투자 요구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제1도련선 이쪽 라인에다가 투자를 할 거고 여기다가 많은 전략적인 것들을 넣어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돌아가는 그 섬이 제주도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전 세계 인구 87.1%가 사라질 거다. 한국인들도 87.1%가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까지나 좀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긴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도 저도 남아있긴 하지만 만약에 과거의 답습대로 그리고 여기 나와있던 앨리스 베일리 이 사람의 주장했던 것대로 진행을 하면 제 생각에는 금융세력들은 이렇게까지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7년 전쟁,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때 당시에 인구수 대비 얼마나 죽었는지 확인해 본 게 있습니다. 제 운영자님이 이제 국채를 보시고 전쟁 관련돼서 공부하시는 분이 자료를 공유해 줬다고 해서 저한테 알려준 건데 지금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랑 그리고 다음번에 올 수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던가 아니면 뭐 전쟁 때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일단 7년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전체 인구의 0.14%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나폴레옹 전쟁 때는 전체 인구의 0.4%가 죽었다고 하게 되고 1차 세계대전은 0.88%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3.35%가 죽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대비해서. 근데 이게 근 한 세기 동안 전쟁을 벌여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물론 전쟁이 있었겠죠. 자잘자잘한. 근데 큰 전쟁들을 가지고 봤을 때 한 세기 동안 이렇게 죽었다. 인구수가. 그리고 통상 전쟁을 하게 되면요 3% 이상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과거에는 인구수가 적었기 때문에 3%도 많이 크다고 하지만 최근에 들어왔을 때 전쟁터를 보게 되면요 한 국가의 이제 전체 인구수 대비 얼마나 죽은지 확인해 보면 보통 0.1%에서 그리고 많게는 0.15% 정도까지밖에 안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죽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가정들을 봤을 때 0.14%에서 3.35%까지 얼마나 늘었냐. 약 26배가 늘었습니다. 한 세기 동안.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답습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3.35 곱하기 26배를 하게 되면요. 87.1%의 인구가 죽는 게 나옵니다. 한 세기 동안 말하는 겁니다. 한 세기 동안. 그러니까 근 100년 동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비약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수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봤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봤을 때 전체 인구의 87.1%가 맞았습니다. 그냥 우연치고 맞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겠죠. 이스라엘 그리고 저기 싱가포르 전부 접종자 수가 87.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7.1%가 접종을 맞았고 만약에 그게 진짜 걔네가 원하는 대로 실행이 됐다면 87.1%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 세기 동안 87.1%를 죽일 수도 있었던 이벤트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겠죠. 그 두 나라만 그런 거 아닐까요? 87% 정도 맞은 나라는 많이 없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 접종자 수가 얼마나요? 88%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 접종자 수가 87.2%입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 86.9%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86.8%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
85.8%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 약 86.9%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 88.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만 평균값을 냈을 때 보통 이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라타 요가 시대가 들어오게 되면 영혼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장한 게 누구냐? 앨리스 베일리입니다. 그리고 얘가 UN 아젠다의 대표죠. 이 사람의 사상을 가지고 유엔이 이 아젠다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혼이 없는 사람들 죽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만큼 죽냐라고 대략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드러난 얘기가 없지만 유추해봤을 때 약 인구의 80%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87.1%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80%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근사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사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팬데믹 때 이거를 만약에 진짜 실제로 그게 치사율이 높았다면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뭐 제가 대표적으로 몇 군데 나라만 갖고 왔지 미국도 만만치 않게 맞았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85.9% 정도,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도 86.8% 정도, 그리고 덴마크 같은 경우도 88% 정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맞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못 사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요 백신을 많이 맞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로마 클럽에서 주장했던 대로 진행이 된다면 주장했던 대로 동양인들은 살아남고, 그리고 선진국들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뭐 못 사는 나라들, 개도국들, 얘네들이 많이 살아남았다면 선진국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리게 되면서 얘네들 가지고 로마 클럽이 인구를 통제하기가 쉽게 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중국의 백신은요 그 화이자, 그다음에 모더나 이런 것들과 다른 백신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맞았던 백신들이 물론 부작용이 있지만 이 화이자랑 모더나만큼 그런 백신 부작용이 심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동양인들 같은 경우 중국만 살아남고 일본, 한국 전부 다 죽고, 그리고 개도국 사람들만 남고 백인들 전부 다 죽고, 그러면 로마 클럽 상위층에 있는 백인들이 이 못 사는 나라들, 미개한 인간들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 이게 된 겁니다.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걸 전쟁이랑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 라고 물어보시겠죠.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국지전 이걸로 진행하게 되면요 많이 안 죽습니다. 그래봐야 한 50만 명에서 100만 명 가량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많이 죽은 거예요. 적게 죽으면 뭐 20만 명, 뭐 10만 명 이렇게밖에 안 죽습니다. 근데 이게 핵을 제외한 전면전을 들어가게 되면요 통상 100만에서 700만 사이가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거는 핵 전쟁입니다. 이거는요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터지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도 국지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전면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핵을 만약에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북한, 한국, 그리고 중국과 대만 전쟁을 했을 때 약 700만 명 가량 죽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만, 그 다음에 한국, 북한,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전쟁했을 때 700만 명 가량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냥 전면전 했을 때. 근데 심각한 거는 핵 전쟁까지 갔을 때입니다. 이거 인간과 자연인 거 보게 되면 미국에서 핵 전쟁을 원한다라는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네오콘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실제로 바이든 정부 때 할 뻔했습니다. 푸틴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 핵 전쟁이 얼마나 많이 터지냐에 따라서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죽습니다. 100기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00기는 문제가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약 1000개만 터진다고 하게 되면요 그러면 핵 겨울이 온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핵과 버금가는 미사일은 있습니다. 방사능이 없을 뿐이지. 근데 만약에 이 방사능이 없는 대신에 그 핵에 대한 에너지가, 그리고 이 분진문들이 있습니다. 이 분진문들이 성층권에 있는 태양열을 가려버리게 된다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려버리게 되면 이제 핵 겨울이 옵니다. 핵 겨울이라고 하게 되면 빛이, 태양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구 온도가 떨어집니다. 지구 온도가 떨어져요. 이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면 우리 화산도
화산재 때문에 지구 온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이고 해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핵을 터뜨리게 되면, 미사일을 터뜨리게 되면 그런 이산화탄소라던가 그다음에 분진물들이 이제 대기권을 가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많을수록 쌓이고 하다 보면 겨울이 엄청 올 수 있게끔 태양열을 가려버린다고 하게 됩니다. 근데 폭발물이 굉장히 센 이 핵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쓰게 되면 핵겨울이 오게 되는데, 당장 전 세계가 1000개 정도만 쓰게 되면 바로 핵겨울이 옵니다. 그럼 핵겨울이 오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이게 있습니다. 핵겨울이 오게 되면 바로 햇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빙하기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식량 재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빙하기 때 전염병이 가장 커집니다. 전염병이. 왜냐? 먹지 못하기 때문에 되게 약해져, 인간의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전염병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햇빛이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그 면역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가 붕괴가 됩니다. 서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것만 보면 여러분들 그 생각나지 않으세요? 제가 빙하기가 오고 있다라는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 같은 경우는 벙커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근데 그거와 유사하게 흘러갈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 빙하기가 빠르게 오게 될 경우 사람들이 제가 그때 봤던 그 시나리오가 3년 동안 인구의 30억 명인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한 나라 어디로 가냐? 아프리카 쪽,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난민이 생기게 되고 서로 싸우고 뭐 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5년 내에 인구의 절반이 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한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인구의 절반을 날릴 수가 있고, 이게 회복되기 전까지 출산을 하지 않고,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전염병이 많아지다 보면 이게 장기화될 경우 인구의 20%밖에 안 남는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그 87.1% 이 수치와 굉장히 유사하게 인간 수가 남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 87.1%가 실제로 인구수를 얘네가 죽이기 위한 세팅값이냐 라고 의심이 들 수도 있고, 혹은 이 80.1%가 인구에 영혼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 수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 끝은 같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기에 놓치 그들의 싸움에서 어느 편에 들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그곳에다가 우리는 지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지를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팬덤 정치인들을 빨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해드렸죠. 근데 그 어느 유튜버를 봐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점 교수님도 이야기를 하지만 뭐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그리고 뭐 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만큼 실제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저는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세팅값 87.1%가 그걸 방증해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세기 동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페가서스 그 팬데믹 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했거든요.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게 어린 아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팬데믹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팬데믹 훈련이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네덜란드랑 스페인이 조류 독감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러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한 세기 동안 전쟁과 그리고 조류 독감 이게 엄청나게 일어날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빙하기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식량이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많은 나라들이 블록화가 돼버리게 되면 물동량 그리고 무역이 굉장히 축소가 될 겁니다. 그럼 사치제나 그리고 혹은 우리가 사야 되는 필수품들이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몇 번만 거치게 되면 인구수가 자연스럽게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7.1%가 그들이 정말 원하는 인구수의, 그러니까 죽이고 싶어하는 인구수인지, 혹은 87.1%는 이제 하나의 영혼이 없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인지, 이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명심해 두시면서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지방으로 좀 가셔서 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시골집에서 월세 혹은 뭐 전세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기서 대비를 하시는 게 전 좋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돈의 여력이 된다 하시면 그냥 시골집 그냥 혹시 모른다는 생각으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뭐야 벙커라던가 물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 세기 동안이 굉장히 혼란이 크게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잘 견뎌내고,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 계속 올려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시대가 올 것 같다.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물려서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는 ETF, 특히 리플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시면서 대비를 한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희망찬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